안녕하세요. 과학담론 미래를 말하다 이종필입니다. 생명체 설계도라 불리는 DNA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 DNA를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음대로 자르고 붙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21세기의 유전공학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의 등장으로 넘지 못했던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연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결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GMO를 더 빨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 기술이 유전학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하면 가축이라든지 또는 작은 동물들 또는 큰 동물들의 유전 정보를 바꾸는 것들이 가능해요.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 교정연구단의 김진수 단장님, 툴젠의 김석중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진수 단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에 네이처지에서 동아시아의 과학자 스타 이렇게 소개가 되셨던데요. 어떤 분야로 이렇게 소개가 되신 건가요? 제가 유전자 가위를 오랫동안 이제 연구해 와서 학계에서 이제 많이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처에서도 유전체 교정자, 지놈 에디터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아, 네. 거기 제가 인터뷰 내용 보니까 원래 화학과 다니셨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전자 가위를 하시게 되셨는지 계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생화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생화학의 가장 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DNA를 단백질이 읽어서 유전자를 복제하고 또 전사하고 이런 것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NA를 인식해서 자르는 유전자 가위를 개발하게 됐고 그래서 계속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시고는 저기 대기업에서 이렇게 일하시다가 이렇게 회사를 차리셨다고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 회사를 창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네. 지금 회사에 계신 분이 이제 툴젠의 김석중 이사님이시죠? 네. 네. 김석중 이사님이 보시는 김진수 단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이 분야를 계속해서 연구해 오셨는데요. 최근에 이제 특히 유전자 가위 분야에서 여러 성과와 함께 이 분야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 네이처 기사도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목해주고 계시는 과학자십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가 주목받기 전에 어떻게 태동하기 전부터 징크핑거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 말까지 꾸준하게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점이 사실은 가장 좀 놀라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징크핑거라면은 1세대 유전자 가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DNA를 찾아가는 단백질 결합 구조인데요. 그것들이 첫 번째 유전자 가위의 재료가 되었던 기술입니다. 네. 요즘 한참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3세대 유전자 가위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이오 쪽에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굉장히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게 유전자 가위가 뭔지 크리스퍼가 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가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좀 간단하게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김진수 단장님. 예. 유전자 가위는 DNA를 잘라서 수술하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NA는 일종의 이제 생명체 설계도 또는 레시피라고 불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경우는 생로병사가 다 유전자의 영향을 받죠. 그런데 그 유전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다면, 수술할 수 있다면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 참여해서 연구하고 있고 또 인간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동물, 식물,
뭐 우리 주변의 생명체에 다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모기를 박멸하겠다고 연구하는 분도 있고 또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겠다는 회사도 있고 다양한 쪽으로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자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뭐 자르고 붙이고 예. 이런 걸 할 수 있는 도구다, 유전자 예, 가위가. 그렇습니다. 예. 그럼 유전자 가위가 이제 아까 그 김석중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온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1세대 뭐 징크핑거라는 가위부터요. 그 이후로 뭐 어떤 좀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뭐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일상생활에서나?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은 전체적으로는 유전 정보를 바꾸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어떤 발전하는 데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유전자 가위입니다. 왜냐하면 DNA를 잘라주지 않으면 유전 정보가 잘 바뀌지가 않거든요. 네. 1차적으로는 유전자 가위가 점점 좋아지면서 원하는 위치를 잘 찾아가서 잘 자를 수 있는 가위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졌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것들이 좀 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위들이 충분히 그런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료제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기존의 유전자 치료 기술, 세포 치료 기술과 어떻게 접목되어서 1차적인 어떤 치료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두 번째는 이 기술로만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유전 치료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새로운 전달체를 만들고 응용 기술을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네. 유전자 가위가 이게 이제 유전자를 말하자면 이제 뭐 일종의 편집하는 기술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알게 된 게 53년이잖아요.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제 유전자의 DNA 분자 구조나 뭐 유전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편집까지 하게 됐는데 그 좀 간단한 역사를 좀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게 뭐 본격적으로 이제 유전자 편집이 어떻게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지금 3세대 가위까지 오게 됐는지.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고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일련의 과학자들이 그 뭐 효모라든지 또는 생쥐 줄기세포라든지 이런 데서 그 개념을 입증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에는 DNA를 자른 곳이 연결되면서 이제 원하는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건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원하는 곳을 잘라줄 것이냐. 예를 들어 인간의 유전자는 32억 개 염기쌍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말 딱 한 군데만 인식해서 자른다는 것은 뭐 모래사장에서 정말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유전자 가위를 이제 개발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 이제 90년대부터 뭐 징크핑거 누클레이즈를 개발했던 분들이 있고 그런데 여전히 이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탈렌 그리고 크리스퍼 이런 새로운 유전자 가위를 계속해서 찾게 되었는데 특히 크리스퍼는 이 세균에서 유래한 그 일종의 면역 체계입니다. 근데 그것을 인간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DNA를 잘라서 수술하고 고치는 그런 목적으로 재활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세균이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자기 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작동 면역 체계 맞나요? 면역 체계로 작동하는 어떤 거기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과일을 만든 게 그 크리스퍼 과일.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게 워낙 요즘 이렇게 말이 많아서요. 이게 이제 3세대 가위라고 하는데 우리 김석중 이사님 이게 지금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이렇게 다들 환호하는 건가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존 1, 2세대 유전자 가위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이해하기 쉽다는 점 그리고 생각한 대로 작동한다는 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사실 오히려 저는 이 분야에 있었던 과학자로서 3세대 유전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1, 2세대를 잘 알고 있으니까 3세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제가 1, 2세대를 할 때 되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가 과학자들한테 설명을 해도 워낙 새로운 분야니까 좀 이해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 또는 그것들을 설명해도 수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는 유전자 가위가 원하는 DNA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분자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상당히 이해하기 쉬운 DNA와 RNA 결합을 이용하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만 이해하면 쉽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갈 수 있는 크리스퍼를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었을 때 이것을 세포에 넣으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작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존의 유전자 가위에서 훨씬 더 성숙한 플랫폼으로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기존의 유전자 가위도 DNA를 자르는 거니까 못하는 걸 하게 됐다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누구나 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이 분야에서 이 기술이 크리스퍼 기술이 가져온 임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워낙 획기적인 기술이라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게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특허 분쟁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그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나 아니면 이제 지금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네, 뭐 이 기술이 아무래도 다양한 어떤 산업 분야에 생명과학의 산업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의 어떤 가치에 대한 관심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초기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뭐 초기에 비슷한 시기에 발명을 했던 김진수 교수를 비롯해서 다우드나 랩이나 또는 팽장 랩이나 여러 몇 가지 그 인스티튜션에서 나온 특허들이 유전자 가위를 또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유전자 교정에 사용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권리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각 국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다든지 또는 네. 각 국에서 여러 특허들이 중요한 청구항을 갖게 되면서 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일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기술이 또 빠르게 관심을 받으면서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크게 관심을 받으니까 제가 볼 때는 특허 청들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워낙 엄청난 기술이니까요, 사실. 예, 뭐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고 네. 또 그만큼 21세기 가장 주목받는 특허 분쟁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김진수 단장님, 이 유전자 가위가 워낙 굉장히 이제 작동을 잘하니까 이걸로 이제 난치병 치료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 김진수 단장님께서 미국 연구진하고 비대성 심근증 이런 병을 이제 가진 유전자를 교정하는 이런 실험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난치병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단일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기는 질병에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성인 환자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기술적인 난관이 있고 그것을 대부분의 이제 제약회사들은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미탈리버플랩하고 같이 했던 일은 인간 폐하에 유전자 가위를 도입해서 네. 단일 세포일 때 교정을 해서 전신의 유전자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보인 것인데 다양한 질병에 사실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인간 폐하 유전자를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 나라마다 이제 규제 수준이 다르고 네. 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상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폐하 단계에서 실험을 하는 단계, 연구만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연구만 하는 단계.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유전자에 문제가 있는 정자에다가 크리스퍼 가위를 집어넣고 그러고 이제 난자하고 수정을 시킨 그런 실험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이전에는 수정된 배아에다가 뭘 했다면은 작년에 하신 거는 이제 그 전에 수정 전에 이걸 가위를 집어넣으셔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하던데 조금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면. 수정란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이제 DNA를 잘라서 고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배아의 일부 세포는 교정이 되고 일부 세포는 교정이 안 되고 이런 모자이크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아이가 정말 태어난다 그래도 일부가 교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런 가능성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난자에 바로 유전자 가위를 도입한 것이죠. 정자와 함께. 네. 그랬더니 이런 모자이크 현상 없이 모든 세포에서 변이가 교정됐다.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수정난 이게 배아가 세포가 분화되기 전에 수정난 레벨에서 유전자 편집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기술이네요. 우리 김석중 이사님, 이런 유전자 질환이 이렇게 좀 많은지 이런 유전자 편집 가위로 고칠 수 있는 질환이 많은지 아니면은 또 그거 말고 또 이제 다른 유전자 가위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없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유전 질환이라 그러면은 보통 희귀 질환이라서 하나하나의 유전 질환은 상당히 희귀한 편이지만 유전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유병률이 0.1에서 1% 사이로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생각보다는 상당히 흔한 전체적인 질병입니다. 물론 유전자 가위 또는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워낙 다양하지만
현재 이미 어떤 임팩트를 주고 있는 분야는 사실 연구자들이 연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유전자를 연구할 때 유전자 가위라는 도구가 들어오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된 그런 점이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들은 저는 크게 보면은 산업, 농축산, 의료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백질 의약품을 생산하는 세포주가 좀 더 잘 싸게 치료제를 만들 수 있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농축산에서는 조금 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특징을 갖는 상품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일들에 사용이 되고 있고, 네. 치료제 분야에서는 뭐 이제 위기 나왔던 유전병을 비롯해서 유전병이 아닌 질병 중에서도 지금의 기술로는 극복하기 없는 어려운 질병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어보는 일들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은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사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진수 단장님, 그 유전자 가위는 이제 자른다는 어떤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단지 자르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원하는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어디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붙여 넣는 것도 뭐 크리스퍼로 가능한지 궁금하거든요. 예, 잘라서 특정 유전자를 뭐 제거하거나 이런 일도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 주형이 될 수 있는 DNA를 넣어주면 그 잘린 곳에 정확히 그 주형이 되는 DNA 정보가 들어가서 네. 또 교정도 되는 그런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이제 영화 중에 가타카 이제 이런 네. 영화에서처럼 그 아기를 만들 때 그 아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형질들, 예, 뭐 홍채는 파란색, 예, 뭐 머리는 금발, 뭐 그다음에 아주 똑똑한 어떤 두뇌를 가진 이런 그 맞춤형 아기 이런 거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도 원리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죠,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단일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그 어떤 형질이 결정이 된다면 네. 뭐 가능한데 인간의 대부분의 어떤 형질, 뭐 지능이라든지 또는 키라든지 뭐 운동 능력 이런 것이 단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기보다 많은 유전자가 이제 관여돼 있고 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네. 뭐 지능에 관계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현재로서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분야가 이제 유전학이 발전하면서 미래에는 유전자와 어떤 형질의 관계가 파악이 되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지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런 윤리적인 사회적인 그런 합의가 전제가 돼야죠. 네. 그러니까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데 유전자 하나만 작동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개의 유전자가 작동할 수 있고 하나의 유전자가 또 여러 형질에 조금씩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석중 이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크리스퍼의 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유전자의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예,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예. 근데 사람들은 유전자 가위로 막 편집하고 이러면 정말 내일 당장 맞춤형 아이가 나올 것처럼 이제 이런 공포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이제 툴젠이 말하자면 바이오 벤처에 해당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좀 사회적 편견이나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편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어떤 제도적인 환경이나 그 뭐 여타 인프라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어떤가요? 한국 상황이? 뭐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 또는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여러 사람들한테 다양한 상상력을 불어넣어주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나왔던 램페이지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뭐 이렇게 괴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학에 또는 생명과학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이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또 특히나 사회에 임팩트가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절차가 있죠. 저희도 이제 뭐 예를 들어 치료제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농축산 분야에서 저희가 만든 상품을 사회로 시장으로 내보내려 할 때는 항상 따라가야 되는 규제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 사회에게 인정받고 또 이해받는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관련되는 것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트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또 반대로 또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빠르게 산업화해야지 이 나라의 어떤 경쟁력이나 경제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이 시장으로 가는 과정, 또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치료제로 보면은 새로운 기술이 임상을 통해서 시장으로 가는 과정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익숙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유전자 치료 분야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한국이 아직 유전자 치료 분야에서 좀 느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에는 실패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결국은 유전자 교정이라는 기술에 대한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의 인프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안 되네 하는 경험들,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우리는 따라갈 길이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뭐 중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분야들을 따라가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사실은 그냥 기존의 어떤 인프라에서만이 아니었던 규제에서만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그 선진국과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부위 말고 그 외에 다른 부위, 표적되지 않은 비표적 위치에서의 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우려하는 건데 인간 배아를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교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우려들이 많고 이제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유전자 치료를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그 단계로 밟아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 그 이 연구와 관련된 어떤 뭐 규제랄까 관련된 법 중에 이제 생명윤리법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그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한국의 그 연구자들 발목을 좀 잡는 그런 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수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생명윤리법이 그 연구와 임상을 그 제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네. 해외에서는 이것을 뭐 식약처에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식약처 규제에 더해서 법으로 이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이중 규제의 문제입니다. 네. 그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연구 목적으로 배아를 만드는 것이 이 국내에서는 이제 불가합니다. 반면에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해외에서는 그 허가를 받아서 네. 뭐 또는 심의를 받아서 배아를 만들어서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예 불가능하고 또 생명윤리법의 또 하나의 조항이 그 유전자 가위 또는 유전자 자체를 환자에 전달하는 체내 치료를 사실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임상이라든지 또는 회사에서 이 다양한 질환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할 때 이 네. 생명윤리법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그 이제 연구 수준에서는 그 인간배아 유전자 편집을 정부에서 허용을 했다는 예. 기사 제가 봤고요. 중국은 실제 병원에서 그 예. 뭐 시술을 했었죠. 네. 성인 대상으로 그 임상 시험은 중국에서 한 뭐 20여 건 네. 했다고 아, 하고요. 네. 배아는 연구 단계죠. 연구 그 단계. 배아를 착상해서 실제 아이가 출산하는 사례는 그런 전 건 세계적으로 아니고.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좀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규제가 있는데 강력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네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규제는. 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배아를 실험실에서 만들어서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배아 주기세포도 만들고 그랬는데 또 연구 윤리 문제, 또 논문 조작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황우석 교수 사건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시죠? 법이 네. 그 이 배아 연구에 있어서는 포괄적으로 금지하게끔 네. 그렇게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 김석중 이사님, 이게 사실 법이 이렇게 강력하게 있으면은 벤처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배아에서의 연구는 아직 그 개발 단계도 그렇고 또 사실 윤리적 이슈도 좀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를 비롯해 대부분의 유전자 교정 회사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유전자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제한해 놓는 형태의 규제들은 그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새로운 일이고 또 좀 위축되게 만드는 면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회사는 치료제를 만든다는 데 대한 어떤 큰 어떤 그 결단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는 뭐 하면서 또 해외에서 임상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법이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자분들, 학계에 있는 분들 단에서 유전자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임상하지 못해라는 인식을 굉장히 크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연구에서 그 다음 트랜슬레이션 연구로 넘어오는 단계에서 유전자가 적용된 형태의 치료제 연구라든지 세포 치료 연구가 상당히 빠르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일찍부터 체념하고 가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연구비 심사 과정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유전자가 들어가면은 유전자 치료라서 우리나라에서 임상 못하는 건데 왜 하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정도로 연구 단계에서 이미 좀 많이 체념하고 계신 부분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면에서도 치료제를 어디다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질병에 따라서 이 질병은 굉장히 시비화하고 다른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유전자까지 건드려보는 게 지금도 충분히 도덕적인 것들이 있고 어떤 질병들은 유전자까지 건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나갔다 아직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의 치료제 단계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떤 선언적인 어떤 법처럼 만들어서 유전자 치료는 이렇게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있는 건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완전히 새로운 분야니까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예를 들어 허용을 하고 이제 이런 합의들을 이뤄 나가야 되는데 미리 정부에서 여기까지는 해야 되고 그놈은 안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프론티어를 개척하는데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 경계는 사실은 경험에 의해서 또는 시도에 의해서 왔다 가면 정해져야 되는 경계지 머릿속에서 정해질 수 있는 경계는 아니니까요. 아니 그래서 사실 그 김진수 단장님 작년에 그 이제 그 수정란 실험을 하셨던 게 한국에서 못하고 미국 가서 하신 것도 그런 이유인가요 혹시? 사실은 미국 가서 실험해도 실정법 위반이고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일은 유전자 가위를 이제 그 미국에 제공했고 그 결과를 분석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인간 배아를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실험은 미국에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 기술만 제공을 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실정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될 때는 이제 마치 미국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큰 일을 하고 우리는 뭔가 좀 보조적인 걸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도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지금 이런 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듣고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사실 그 저희 프로 그 1회차 때 그 과기정통부 차관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새로운 정책들 많이 구상하고 계시던데 제가 그때 이제 차관님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이런 그 이제 인간 배아 관련된 연구 규제가 좀 심해서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좀 고통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차관님께서 2%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제 그게 선진국 수준으로 허용을 한다면 어느 수준까지 되는 건가요? 지금 그 선진국마다 또 규제 수준이 다른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배아 연구를 연방 정부가 금지하지는 않고요. 다만 정부 연구비를 배아 연구에 이제 투자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규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주정부는 또 배아 연구를 또 계속 지원하는 주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오레곤 같이. 그래서 이제 주별로 또는 뭐 국가별로 다 규제 수준이 다른데 보편적으로는 연구는
뭐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고 네. 다만 임상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네. 임상은 실제로 이제 이 아이를 출산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것은 이제 지금은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연구 자체는 많은 나라에서 지금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재미있는 주제가 이제 그 GMO라 그러죠. 유전자 변형 식품인데요. 이게 사실 그 유전자 가위로 편집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도 뭐 우리 편의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게 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뭐 프랑켄슈타인 농작물 아니냐 이런 또 두려움도 많거든요. 김준수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GMO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그 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GMO를 더 빨리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는 회사들도 많고, 그런데 GMO가 아닌 방식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GMO와 그러면 GMO가 아닌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그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GMO는 원래 식물에는 없는 유전자를 다른 곳에 찾아가지고 그 유전자를 그 식물에 삽입한 것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큰 위험이 있다거나 뭐 해가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과학자들은 다 믿고 있고, 사실은 네. 우리가 GMO 유래 뭐 식용유라든지 뭐 다양한 뭐 식품들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죠. 20년 이상 섭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외부 유전자가 들어간 그런 농작물을 먹는 것 자체에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학적인 어떤 합리적인 거부감이 아니라 그냥 정서적인 거부감인데, 이것을 설득하려고 뭐 회사도 그렇고 이제 과학자들도 그렇고 수십 년 동안 노력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일반인들이 GMO를 꺼려하는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부 유전자가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외부 유전자를 넣지 않고도 그냥 내부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켜서 네. 어떤 농작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육종하고 똑같습니다. 육종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형질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유전자가 변이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무작위적인 변이가 일어나죠. 네. 네. 반면에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정해놓고 알고서 그 위치만 변이를 일으키니까 훨씬 더 정교하고 빠르죠. 근데 육종으로 만든 농작물은 전 세계 어디도 GMO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규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가 정말 사라질 네.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만든 것도 외부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GMO로 규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라는 네. 것이 이제 이 학계라든지 산업계의 이제 주장이고, 실제로 육종의 결과물과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전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규제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 유전자 가위를 갖고 만든 이런 농작물을 GMO와는 달리 구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그 정부에서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한국 정부는 이 GMO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기관도 정말 여러 군데가 있고, 네. 더군다나 현재 컨센서스를 이제 도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농작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네.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한테도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우리 김진수 단장님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뭐 콩이 있다. 예. 그럼 콩의 형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동물의 어떤 예. 이상한 형질 유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넣는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설령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인간의 해가 되는 거를 보지 못했고, 예. 근데 유전자 가위를 쓰는 거는 그렇게 종이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종 자체 내에서 일단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뭐 콩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축, 동물 이런 데서도 이게 지금 가능하지 않나요? 뭐 이제 근육 강화되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옛날에 저기 뭐죠? 봉준호 감독께서 만든 네. 옥자라는 그 영화도 이제 그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우리 김석중 이사님 지금 이 동물 쪽으로는 어떤가요? 네, 뭐 동물의 유전자를 바꿔서 좀 산업적인 응용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꽤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어떤 사업적인 어떤 유용성, 사업성의 면 때문에 GMO들에 대해서는 아주 개발이 빠른 측면은 없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어떤 소비자나 네. 사회의 어떤 인식이 아무래도 식물, 동물이 다 살아있는 것이지만 동물이 조금 더에 대해서 유전자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거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도 더 느린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하면 뭐 가축이라든지 또는 작은 동물들 또는 큰 동물들에서 유전 정보를 바꾸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가장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 애완동물의 유전병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요즘 연구에서는 농축산 쪽에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저희가 하고 있는 유전 정보를 바꿔서 근육이 늘어난 형태의 돼지라든지 또는 의료용 돼지, 의료용 동물 만드는 것이라든지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일들이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기존의 GMO가 어떻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경험도 별로 없는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예측이 조금 더 어려운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고요. 또 규제라는 면에 있어서도 식물이라는 분야는 GMO 규제에 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미 해왔고 그 틀 안에서 유전자 교정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면을 많이 보고 있다면 동물 쪽에서는 아직 GMO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느린 또는 이해가 느리거나 또는 그 논의가 느린 분야이기 때문에 유전자 교정이라는 분야에서는 조금 더 느린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단장님 그 이제 네이처지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지금 이제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력을 해서 북한의 이제 그 농작물 이것도 이제 그 좀 같이 하고 싶다는 이런 포부를 밝히신 것 같은데 그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온 김에. 예, 저는 그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사실은 빨리 그 이 세상 사람들의 뭐 건강이라든지 또는 뭐 복지라든지 이런 데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농작물 개량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것을 실용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 그러면 이런 기술이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규제 문제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없을까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되면서 특히 이제 북의 식량 문제, 농업 생산성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방문한 곳이 그 농업 생명과학원을 방문하더라고요. 그 당면한 문제죠. 그렇다 그러면 이 고전적인 육종으로 물론 북한의 이제 이런 그 농업 생산성 문제를 개선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수십 년 걸릴 겁니다. 그러겠죠. 반면에 유전자 가위를 도입하면 그리고 육종과 이제 접목을 하면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술이 요긴하게 쓸 수 있고 또 규제 문제에서도 또 보다 더 전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이제 제가 그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던 것인데 기자가 그거를 좀 과장해서 많이 썼더라고요. 마치 그래서 제가 월북을 하고 싶은 것처럼 썼는데 그런 뜻은 전혀 없고 그냥 북한 과학자들하고 한국 과학자들이 교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북한 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이렇게 DNA에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또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피엔스를 썼던 유발 하라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는 신이 되려고 한다. 뭐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그 3세대 유전자 가위로 옛날보다 훨씬 그 정교하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그 인간의 어떤 능력이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혁명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저항감 이런 것도 많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 우리가 그 지금까지 이제 유전자 가위 기술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유전자 가위 말고도 지금 생명공학 쪽에 또 여러 가지 좀 새로운 어떤 이슈들 이런 게 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유전자 가위라는 어떤 새로운 기술보다 한 단계 옛날 기술인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기술이 어떻게 이 분야로 또는 사회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이 워낙에 말씀하신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상상력을 주기 때문에 사회에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라는 기술은 수십 년 동안 발전을 해오면서
지금 시대에 지금 이제 실제 암을 기적처럼 치료하고 또는 눈으로 유전병으로 해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형태의 치료제들이 시판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 이런 치료들이 하지만 이제 치료제로서의 장점을 이제 보여줬지만 시장성 그리고 사회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정말 얼마나 퍼져나갈 것인가는 지금 이제 테스트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말로 생명과학을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특히 치료제들이 우리 유전자 가위 전 단계에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사회에 런칭이 되냐에 따라서 이 사회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이나 이해하는 방식, 또 유전자 가위를 이해하는 방식이나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임상에서 결과가 나오고 시판되는 데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한 5년, 10년간의 기간 동안 그런 것도 재밌겠지만 이 전 단계에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치료제, 유전자를 전달하는 세포를 전달하는 치료제가 어떻게 난치병들을 극복해 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그 김진수 단장님께서는 사실 아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과학자로 제가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런 그 위치에서 이렇게 이 분야를 전망하신다면 앞으로 뭐 이제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전체 사회적으로나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어떤 기대도 있지만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수용되기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텐데 우선 뭐 학자들은 뭐 이 기술을 이제 자유롭게 뭐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이제 활용할 수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기술의 이제 장점, 좋은 점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 사회 또 이제 이것을 수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이 아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보니까 유전자만 떼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염기 하나하나씩 바꾸는 기술까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완전히 정말 핀포인트를 하면서 분자 레벨에서 뭔가를 다 조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유전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능들을 하느냐, 또 어떤 형질에 그러면은 거기에 관여하는 모든 유전자 집합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걸 알아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은 이제 유전학이 추구하는 방향인데 이 크리스퍼 기술이 유전학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 다양한 변이를 일으킨 다음에 그 변이가 어떤 형질을 초래하는지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유전학의 발전 속도도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빨라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의 기능 연구 속도가 빨라지고 또 치료 기술도 이제 가능해지고 그래서 상승작용을 이제 갖게 된 것이고 또 DNA 염기설 분석 기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개인의 유전 정보를 정확하게 이제 읽어낼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빨리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석중 이사님, 이게 산업적으로는 이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유전자 가위가 홀로가 아니라 함께 발전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과 합쳐져서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키냐에 대한 거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전병들이 유전자 가위와 다른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와의 기술의 접목에 의해서 극복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세포 치료와의 접목을 통해서 유전병이 아닌 다양한 난치병에 대해서 치료가 되어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서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는 것들의 끝단들도 저희가 보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의 속도는 사실은 결국은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는 이게 또 이런 기술이 어떤 효용을 볼 수 있냐에 달려 있지만 이 분야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충분히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생명과학이 어떻게 사회를 바꿔가는지가 앞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바이오, 생명 이런 쪽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인연이 없는 그런 거라는 좀 생각, 기초과학은 우리는 안 돼 이제 이런 편견들이 많은데 사실 지금 이 유전자 편집 분야에서는
지금 프론티어를 개척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 김진수 단장님이고 김석중 이사님인 거잖아요. 그런 만큼 좀 더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개척하는 분야는 사실 이게 원래 규칙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말 좀 합심해서 관련 뭐 기관이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뭐 시장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그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옛날에 기존의 어떤 관성으로만 재단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김진수 단장님께서 꼭 북한하고 이렇게 좋은 협동적인 일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기대를 또 가져보면서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는 인류의 불, 전기 못지않은 막강한 도구가 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생명 윤리에 대한 문제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과학자 개인의 몫이라기보다 우리 사회 모두의 몫이겠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과학적 담론에 대한 성찰과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